자, 뭐 처음에 우리 오늘은 이제 그림부터 좀 재밌는 그림 좀 보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176페이지죠. 176페이지. 바르비종 유파 그거 이제 그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르비종 유파 하고 아까 리얼리즘 얘기 좀 하고 또 예술 얘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술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근데 생각보다 미국 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오른쪽에 177페이지 보면 미국 사실주의라고 해가지고 호모에 대해서 잔뜩 써놨고 뒤에도 뭐 에킨 잔뜩 써놨는데 이 바르비종 유파는 또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 이거 간단히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한 페이지로. 그죠? 실제로 미술사에서는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쪽이 더 바르비종 유파가 더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리저리 이후에 미술사에서는 특히 코로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데 이걸 많이 빼고 미국 쪽 얘기 자기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거 뭐 잔뜩 써놨어요. 지금 엄청 많이 양을. 그죠? 자, 그래서 바르비종 유파 우리 이제 또 준비한 그림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르비종 스쿨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바르비종 스쿨. 그래서 사실적인 프랑스의 시골 풍경이라는데 이게 사실적이라는 게 사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사실은 그죠? 그죠? 이게 그때도 봤지만 말이 리얼리즘이지 이게 리얼리스틱이라는 게 사실주의적인 어떤 정신의 바탕을 둔 그런 풍경 정도로 봐야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씨 뿌리는 사람 보면은요, 그죠? 밀레 씨 뿌리는 사람 이게 있는 그대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만 딱 봐도. 그래서 말이 사실주의지 꼭 그렇진 않고, 그래서 이 바르비종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 그림이.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 나오는데, 많이 유행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항상 이발소에 가면은 뭐, 밀레, 그죠? 만종 있고, 이발소 그림으로 유명해진 그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들입니다. 바르비종 유파.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리얼리즘의 영향과 낭만주의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화된 모습보다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렸던 컨스터블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도 바르비종 유파라는 일단의 풍경화가들이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1830년부터 작품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들은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의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 유파에 속한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가는 밀레와 이제 코로다. 그래서 밀레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밀레, 농부의 조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바르비종에서 야외, 그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야외 풍경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앞에 미술 사적인 우리가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복습하면서, 그죠? 보시면 되겠죠. 이 바르비종 유파, 그러니까 바르비종이라는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 모여서 막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준 그 사건이, 그러니까 영향을 준 그 작품이 이 컨스터블이에요. 영국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가 프랑스 이제 문화 중심지고 미술은 이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1824년 당시에는 이제 낭만주의가 이제 막 시작될 때죠. 그죠? 그 직전까지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신고전주의였고요. 그죠? 신고전주의, 그 이상화된 그런 자연 풍경,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낭만주의가 막 그 고개를 들고, 이제 그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컨스터블의 이 사람이 영국 화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봤었습니다. 그죠? 대표작 건초마차가 이제 프랑스 살롱전의 출품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는 낭만주의로 배웠어요. 물론 컨스터블은 낭만주의, 뭐 고전주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지만은요. 우리는 낭만주의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데요. 이 낭만주의를 집어넣은 게 이 낭만주의의 그런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낭만주의 어떤 성격?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죠?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루소가 말한 것처럼 그 자연, 그죠? 그 다음에 자연 풍경, 그 다음에 농촌, 전원적 그런 거. 그래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도 요때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전원, 요런 거를 그 그리는, 그죠? 전원 생활을, 전원과 그 시골, 그러니까 도시와는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그리는 그 작품들이 음악이나 이렇게 미술에서 이렇게 나와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컨스터블 얘기는 우리가 그때 봤었죠. 그죠? 컨스터블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으나 요 작품이 프랑스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본국 영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컨스터블은 이제 이 방앗간 주인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 대지주 많은 방앗간을 가진 그 아들로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 컨스터블의 풍경화는 일단이 프랑스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전까지 특히 신고전주의 등의 자연 풍경은 극적인 사건, 그죠? 그 사람들끼리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으로서 회화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푸생의 뭐 풍경화라든지 이런 게 말은 풍경화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신화의 어떤 뭐 장례식 장면. 근데 뒤에 보면은 그 아주 그 이상화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잠깐 그거 봐서 푸생이 어디 나오나? 푸생이. 약간 그래도 복습을 해야 이게 또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복습을 해야. 그게 몇 번 파일이래나? 이거 파일 번호도 안 나오네, 이거. 번호도 안 나오네. 신고전주의, 여기 나오겠습니다, 여기 아마. 그죠? 그죠? 이 신고전주의에서, 이게 이제 그죠? 다비드의 그림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다비드. 그러면 이제 다비드의 고전주의 그림들이고요. 그죠? 다비드 아주 고전주의적인,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들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예술과 정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거구나. 신고전주의, 그죠? 고전주의, 그리스 시대에 대한 그 고전,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 부활.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신고전주의로, 이 기억들 나시죠? 그죠? 방텐, 브란덴부르크 분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앞이겠구나. 그리고 앞장면.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건 한 장면 좀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파일을 여러 개 컴퓨터처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를 지우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 이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죠? 렘브란트 기억나시죠? 렘브란트,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이런 위작 사건, 그죠? 그다음에 터너, 그죠? 터너의 추상적 풍경화, 조슈아 레이롤즈, 이 고전적인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고전적인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풍경이 이렇게 사실 풍경이 배경, 인물을 중심으로 한 배경으로 이렇게 보통 그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게인즈보로의, 그죠? 그런 풍경이 아주 인물을 중심으로 이 배경, 풍경, 그래서 풍경화가지만 풍경은 화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물화만 이제 나중에 팔리게 됐으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도 나파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게인즈보로는 풍경화도 그렸지만은 풍경화는 안 팔리고, 그죠? 이제 인물화만 팔려가지고, 하지만 이 이제 풍경화가 나중에 그렇게 쭉 영향을 줬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화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지 푸생애, 그죠? 이런 게 바로 그 이상화된 그런 그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떤 극적인 사건, 그죠? 포키온의 이런 그 국가를 반역한 죄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장군의 시체하고 운반되는 사건인데, 이게 아주 이상화된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화되는 게 딱 깔끔하다는 거죠. 그때 이게 기억나시죠? 깔끔하게 다 계산된, 그죠? 치밀하게 계산된 이런 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배치, 이런 것도 아주 이상화된 그런 풍경화로서 이 그려진,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 그런 그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화된 그림이다. 푸생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니까 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이 있고, 그죠? 성 요한이 있고, 뒤에 반모섬의 풍경. 사실 풍경은 중심이 아니죠. 근데 이게 아주 깔끔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 풍경 자체가 아주 바위도 그렇고 아주 질서와 통일성, 깔끔한 표현이 이제 푸생 풍경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주의적인 풍경화입니다. 고전주의적인 풍경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주 다 정확히 계산된 풍경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클로드 로랭이 이제 요걸 기억하시는데 좀 이따가 우리 그 코로는 이 클로드 로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연. 그때 요런 거 기억나시죠? 그림 같은 풍경. 아니 풍경보다 그림이 더 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풍경보다 더 그림같이 그렸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낸 그런 말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로랭 아주 이상화된 자연 자체를 아주 이상화해서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로랭의 뭐 이런 장면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사에서 떠오르던 해와 지는 해를 가장 잘 표현한 그죠?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는 뭐 역사상 최고로 치는 그 해를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런 풍경화 아주 이상화된 풍경화예요. 이런 로마식 그죠? 그리스식 그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도리아식 기둥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이상화된 그런 풍경. 이제 요 클로드 로랭의 이런 것도 아주 이상화된 장면입니다. 그죠? 해돋이. 그다음에 클로드 로랭의 이런 그 시바 여왕의 그 수랑 해가지고 아주 이상화된 그런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요거를 재해석한 코로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고전주의 풍경화 그림들을 이제 그 복습을 했고요. 그죠? 푸생, 그죠? 그 다음에 클로드 로랭, 이런 사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이따가 다시 좀 잠깐 또 정리할 때 언급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도 인물들이 막 중심으로 나와요. 그죠? 아까 시바 여왕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인물이 출항하는 그런 사건이 중심이고 그 뒤에 풍경은 배경적인 그래서 회화에서 붙어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근데 이제는 이들은 자연적인 풍경 자체를 그림의 중심 주제로 그냥 풍경을 보기 위해서 풍경을 그리는 이제 이런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전통은 네덜란드의 풍경 화가들부터 시작은 되긴 했었어요. 그죠? 네덜란드 화가들부터 했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낭만주 시대 한복판에.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직접 이어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르비종에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연적인 풍경을 그림의 중심 주제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바르비종이 어디냐? 여기 이제 그죠? 지도에 제가 이것도 지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렸는데 파리가 여기 든다 그죠? 파리가 여기 파리 중심지 그죠? 이 원형으로 이렇게 파리가 중심지 파리가 있고 베르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르비종이라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구역 있죠 그죠? 여기 바르비종입니다. 바르비종 그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뭐 걸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분이면 다 간다 그래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리 중심부에서 직선거리 48km, 직선으로 한 48km 좀 되는데 이게 한 그 동탄 지금 서울에서 동탄보다 조금 더 가는 뭐 그 정도 동탄 오산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오산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오산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뭐 따지면 사실 시골이죠. 시골입니다. 따지면 시골이고요. 네, 꽤 먼 거죠 사실은 그죠? 뭐 그 당시 뭐 50km면 꽤 아주 가까운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왜 유명하냐면 요게 프랑스와 1세의 퐁텐블로 궁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퐁텐블로. 그죠? 이 베르사유 궁전이 가장 크고 이게 두 번째로 큰 궁전이에요. 물론 베르사유 궁전은 나중에 지었고 이게 원래 있던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왜 다빈치도 이렇게 초빙하고 그죠? 그래서 프랑스 1세가 프랑스를 문화 대국으로 만든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인들한테 인기 조사하면은 이 앙리 4세하고 프랑스와 1세가 가서 1위를 다투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좋은 왕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이 퐁텐블로 궁전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도 언제 한번 저희가 사피엔스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게 남성인가 여성인가 했을 때 이게 여성이라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 자기 애첩한테 지어준 궁이야. 그리고 거기 살았어 그냥 애첩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이제 그 이제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어떤 그 성체 요새를 이제 너 죽게 해가지고 거기다 짓고 더 막 이제 그 원하는 대로 막 지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 왕은 거기 있으니까 그 애첩하고 같이 거기 있으니까 다 이제 그게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으면은 그 이제 왕후가 싫어할 테니까 이제 약간 머리 떨어져 가지고 지어놓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그 옆에 주변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퐁텐블로 숲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센강의 상류에 여기 센강 있죠, 센강. 센강이라고 표현됐지. 그죠? 세느강, 이른바. 그래서 파리를 관통하는 세느강의 그 상류, 그죠? 상류 쪽에 이러한 그 퐁텐블로 궁이 있고, 그래서 프랑스 열세가 다빈치 와가지고 다빈치 모셔와 다빈치 한 3년 정도 여기서 그냥 놀고 먹다가 죽잖아요. 그죠? 다빈치가 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퐁텐블로 궁 자체도 아주 유명해요. 베르사유 만만큼 맘먹을 정도로 아주 그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이건 물론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지만. 자, 그래서 그 숲에, 이 전체 숲이고 그 숲 주변에는 마을이죠. 그래서 그 숲이 워낙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관리가 잘 됐겠죠. 왕이 관리하는 직하는 그런 그 궁이 있는 건데니까. 그래서 그 퐁텐블로 궁의 궁전의 그 숲을 그리기 위해서 그 화가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비종. 그래서 1830년 전으로 카미유 코로가 이제 좀 이따 우리 하겠습니다. 카미유 코로가 그 퐁텐블로 숲을 그리기 위해 바르비종에 여러 번 이제 여행을 와서 그림을 그리고 가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르비종파의 시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비종은 퐁텐블로 성이 있는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그죠? 좀 전에 그 숲이 있고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1830년대 초에 이제 이게 왜 그 미술가들의 성지가 됐느냐?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철도가 건설되면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양평에 있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서울에서 그래도 자연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너무 멀리 가긴 그렇고 한 번에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정도 거리 있는 곳이 이게 바르비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옹으로 가는 이 남부 철도가 이렇게 건설되면서 그 역에서 내려서 가면은 가까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철도 건설되면서 파리 예술가들이 바르비종에 쉽게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여행, 시골 풍경 이런 거 그릴 때는 야 거기 가면 돼서 거기가 일종의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예술가들한테는요. 그 다음에 또한 간느 여인숙이 문을 열어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예술가들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그런 간느 여인숙이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숙 사진은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도 꽤 저거 건물로 지은 거죠. 2층 건물로 그죠? 여인숙 나름 많은 화가들이 모이고 머물렀던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지은 겁니다. 일종의 유스호스테 비슷한 예술가들이 모이고 머물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간느 여인숙 아주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 예술가들이 보였던. 자, 그래서 그 간느 여인숙이 문을 열어 예술가들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코로와 꾸르베 우리 그죠 사실주의 그 주장자인 꾸르베도 이 여인숙에 머무른 적이 있었고 그 예술가들은 한 번씩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모이고. 그 다음에 화가 나르시스 디아즈 공장 트루지 이런 다양한 오랜 단골로 여인숙에 오래 장기 투숙해서 그림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특히 이 바르비종파 자체가 그 인기를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고 뭡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1848년 혁명 이후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1830년대 전후로 건설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거는 1848년이 이게 전 유럽에서 혁명이 시작을 했죠. 1848년이 무슨 선언? 공산당 선언, 그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 바로 그 해거든요.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는 말이 나왔던 것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가 상당히 이제 굴러간 거예요, 벌써. 그죠? 자본주의 자체가.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굴러갔고, 이제 프랑스와 이 대륙에서도 이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히 벌써 한 20년, 30년 넘게 굴러가면서, 나름 그러한 모순적인 구조가 막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이제 마르크스가 나와서 그런 걸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48년 혁명은 두 가지 축에서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노동혁명, 그죠? 그런 지금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혁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주의 혁명. 그죠? 소외받던 각 민족들이
우리는 기존의 왕정 질서에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모여 살겠다라는 민족주의 운동. 그래서 두 가지 운동으로 크게 일어나면서 10개국, 한 10개국 정부가 전복돼요. 그 성명 세력에서 그 정부가 이제 전복됐다가 물론 다시 이제 다시 다 회복되지만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럽 곳곳에서 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혁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유럽적인 유럽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혁명이 나면 사실 혼란하잖아요. 혼란스러워서 예술가들은 혼란을 피해서 조용히 그림 그리고서 찾아오기도 하면서 이미 많이 갔던 곳인 게다가 파리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그 바르비종에 특히 이제 모이게 됩니다. 많은 화가는 평론가들이. 그래서 화가는 평론가들이 모이면서, 그래서 우리 도미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 풍자화로 유명한 도미에도 오고, 테오필 고티에 같은 사람도 오고, 평론가들도 오고. 그래서 그곳에 창고를 소유한 테오도르 루소, 이것도 바르비종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이 있었던 테오도르 루소의 집에 모여서, 집에 그 창고에서 모인 거죠. 창고에 모여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이제 이런 예술가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인 장소가 두 군데예요. 한쪽은 칸느 여인숙에 모이는 사람들이 쭉 있었고, 또 한쪽은 이 루소 집에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중심이 되면서 바르비종파라는 그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48년 혁명 이후에 49년도, 5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들의 작품이 인정을 받으면서 바르비종파라는 이름이 이제 드디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야, 그 바르비종 그 지역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게.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이제 막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외국 화가들, 독일의 리베르만, 미국의 와이어튼 등등 및 그다음에 인상파 화가들, 시슬리 등도 이제 그 바르비종의 그 칸느 연습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그렇게 혁명 이후에 한 20년, 30년 정도, 한 20년 정도죠. 전성기를 맞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머물렀던 테오도르 루소, 그죠? 루소가 죽고 또 밀레도 죽으면서 사실상 이제 그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따지면은 1830년에서 1875년까지지만은 실제로는 1850년에서 한 60년대 정도, 한 20년 정도가 아주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비종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 근데 왜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냐? 사실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산업하고 연관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밀레, 그죠? 장 프랑스와 밀레, 좀 이따 우리가 하시겠지만은요. 여기 밀레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이렇게 칸느 여인숙에 머물고 이러다가 아예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정착을 합니다. 그죠? 뭐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뭐 몇 명이 같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아예 49년 말에 그래서 바르비종에 정착하고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미술관이 돼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칸느 여인숙도 오늘날에 그대로 모습 유지되고 있고요. 정말 프랑스 시골 조그만 집이죠, 그죠? 뭐 별것도 없는, 그죠? 옛날 그런 집입니다. 오늘날에는 어쨌든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뭐 아주 잘 꾸며놨는데요, 나름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인물 3명을 보시겠습니다. 테오도르 루소는 여기 이 책에 안 나온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에, 그죠? 그래서 이 테오도르 루소는 어떻게 보면 좀 불우했어요. 좀 인생이 좀 불우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은 살롱전에서 계속 낙선해서,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이 입선하는 거는 포기하고 바르비종 숲 가장자리에 이제 집을 조그만 오두막을 사서 집을 사서 살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48년 혁명 이후에 자신의 창고에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면서 바르비종파의 어떤 리더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리더도 거기 항상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거주자니까요, 그죠?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8년 혁명 이후부터 작품이, 그러니까 바르비종파 전체가 작품이 인정받는 겁니다. 작품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나중에는 1867년 박람회, 그러니까 그 살롱전이 나중에 박람회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살롱전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인상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살롱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롱전하고 박람회. 그래서 살롱전에 이렇게 출품하다가 나중엔 이게 만국 박람회 그런 거잖아요. 박람회에 출품하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박람회의 미술 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할 정도로 이제 말년에는 성공을 거뒀는데, 바로 그 선출된 해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자 인생이, 그죠? 그렇게
이렇게 그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막 말년에 좀 성공을 거둔다 싶었지만은 일찍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살입니까 이게 그죠? 50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의 그림들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꽤 무겁고 그 멜랑콜리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풍경을 그렸지만 이게 밝고 경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대적 풍경, 시대적인 그런 반영이기도 해요. 시대가 이게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 해피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두운 산업화의 검은 연기와 그 착취받는 그런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주의 계열이라고 평가받는 게 나름 그 민중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족 취향이나 이런 그 부르주아 취향이 아니라 나름 민중들의 생활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담담하게 그 또는 좀 그렇게 그 불우한 그런 생활들을 그려내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다르라는 그 사진 그죠 사진 작가를 봤었잖아요. 그 나다르가 이런 사진들을 쫙 다 촬영했더라고요. 그 당시 유행하던. 그래서 나다르는 그런 이름이 남았어요. 그 예술가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사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나다르가 촬영한 그 루소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요, 루소의 그림이 좀 우울해요, 벌써. 그래서. 그죠? 이게 설이 내린 그 바르비종의 그 시골 풍경, 서리가 내린 건데요. 근데 요게 컨스터블의 영향이라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런 어디 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컨스터블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컨스터블. 근데 컨스터블 우리 그림에서 이 은은한 하얀 점들, 요거 기억나세요? 네. 그죠? 그 물결이나 뭐마다 항상 그런 식의 그죠? 여기 아까 그림 어디 갔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뭐 이거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이건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그죠? 지난번 그림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죠? 은은한 꼭 이게 서리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은은하게 하얀 점들을 이렇게 그런 것을 실험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리가 내린 그런 그 풍경을 이렇게 좀 그린 거고요. 좀 그루미하죠. 예, 예. 요거는 이제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바비종의 풍경, 이것도 좀 썰렁하고 좀 황량하죠. 좀, 그죠? 황량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바비종, 그 지역의 어떤 그 풍경을 그린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어쨌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그림이죠. 지금, 그죠? 뭔가 나무가 휘을 정도로. 그죠? 그죠? 황량한, 그죠? 그런 풍경입니다. 어쨌든 좀 우울해요. 이 사람 그림이 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오크 나무에 그렇게 많이 좀 집착을 했더라고요. 오크 참나무에. 그래서 이런 참나무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요. 근데 작품이 많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남긴 작품이 많진 않아요. 않고 그다음에 오크 나무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오크 연구하는 흑백 분필로 그리는 그림. 사실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죠? 좀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크 나무를 어떻게 그릴지 연구하는 뭐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흑백 분필로 그런 그림이겠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크 그죠? 또 이것도 오크예요. 올드바브라는 지역의 거대한 오크 나무를 이렇게 그린. 근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멜랑콜리하고 좀 우울한, 그죠? 침울한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이 사람 그림에는. 그래서 테오도르 루소. 그렇죠. 그 정도 하시겠고, 루소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꽤 많이 당시에 그렇게 심사위원 한 장 할 정도로 그 리더로서 나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그죠? 이제 밀레. 그죠? 장 프랑스와 밀레. 생긴 거는, 요건 약간 싸납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사실 싸납진 않아요. 근데 또 이 사진이 좀 이렇게 찍혔네요. 사진이. 그죠? 나다르가 촬영한 사진. 전형적인 강인한 그런 모습 좀. 그죠? 좀 강인한 모습? 근데 이 강인한 농부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밀레는 노르망디 지역의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농촌 출신이라는 거예요. 출신 자체가.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이것저것 당연히 많이 하죠. 옛날에는 뭐 어른 애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그죠? 움직일 수 있으면 다 농장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농부의 일들 뭐 건초 만들기, 곡식 닷묻기, 타작, 쟁기질, 씨 뿌리기 등 이게 사실 매우 익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밀레의 농촌 그림은 바르비종의 풍경을 그대로 그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결정적시기 말씀드리면서 어릴 때 형성된 신경망이 평생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릴 때 살아남은. 그러니까 그 기억을 사실 잘 벗어나지 못해, 사실 우리가. 그걸 원형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의 그 기억. 원형기억.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로만 보통 그거에 갖다 틀을 맞추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신경망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밀레도 사실은 그 바르비종에 살았고, 거기는 풍경을 그리긴 했죠. 그리긴 했지만은 그 풍경을 자신의 원형 기억에 끼워 맞춰서 다시 재현하고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유년시절의 기억을 그린 거지, 실제 내용은 농촌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참 중요해요. 그때의 기억이. 수련이 있어서 40대인데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네. 그죠? 좀 수염 있으면 나이 들어 보여요. 수염이 있으면. 그죠? 예. 항상 수염 있으면. 자, 그래서 바르비종이 아예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1848년에. 그죠? 여기 이제 유명한 이삭줍기라는 그런 그죠? 다들 아시죠? 이삭줍기. 그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놓고 당시 신문에서 막 싸웠어요. 보수파와 그 진보파 진영이 서로 이 그림, 밀레의 그림. 이제 밀레가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을 얻어가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부터 합시다. 이게 왜 1848년 이후에 이 바르비종파 또는 이게 시골 풍경, 이런 시골 풍경 이런 걸 그린 게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1948년 마르크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착취와 이런 관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이제 특히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나 대륙에서 근대화, 산업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거죠. 시골에서 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산업화 시대에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몰릴 때 유행했던 노래, 나훈아의 뭡니까 뭐죠? 나훈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나훈아의 아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나훈아 노래가 뭐더라 그거? 예를 들면 오래된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다들 시골에 떠나서 도시로 몰리게 되면은,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의 기억을 그리워하거든요. 시골을 그리워하거든요. 자신의 온 고향을.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나훈아 무슨 철도길인가 그죠? 꽃순이 열심히 달려나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게 뭐지? 뭐더라? 나오나?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흙에 살리라 이런 노래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시절에 자신의 어릴 때 시골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막 향수를 맞아, 고향역이죠. 고향역.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 자체도 벌써 철도가 건설된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된 근대화가 된 건데, 근데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고향역에 그죠? 그 노래 그거다. 코스모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진짜 어릴 때 듣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라든지 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래도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그게 있어요. 홍민의 고향초인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죠? 그 노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향으로 다시 도시에 와가지고 성공해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나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시대상에 딱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과정인데, 지금 저희 자녀 세대하고는 다르죠. 근대화가 된 상태에 태어난 애들하고 도시에 태어난 애들하고는 다른 게, 옛날에는 다들 시골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도시로 몰려서 떠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골 과거 어릴 때를 그리워하면서 고향 어머니 이런 노래, 그죠? 그다음에 지금 고향초 고향역, 그다음에 이 도시에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도 이발소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아하냐면 내가 어릴 때 시골 풍경 그래 좋아하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걸어놓으면 미장원에 걸어놓으면 이거 완전히 시골 이런 건 이게 어릴 때 기억이 없으니 원형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도 보면은 아 그때 그래서 인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그 항상 그리워하니까 어릴 때 그것을. 지금 아니 애들도 네. 어렸을 때 그 왜 유아틱한 그거를 성인이 돼서도 찾는 것도 그런 것도 아 그럼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이거 신경만이 그 살아남아서 다 그 아주 선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봤던 것들을. 그 60대들이 기농하고 한참 하던 네. 그거를 아마 그렇죠. 그 어릴 때 나도 그거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60세쯤 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그냥 놓고 왔던 그것을 다시 찾아가서 하겠다 이런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절은 대충 1800 그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근대화가 시작돼가지고 그죠.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로 몰려서 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향수에 젖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네. 막 인기가 있는 거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저런 네. 문화를 좋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이 기성세대가 네. 있을 때 태어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이런 거를 문화로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저런 를 걸 보는 거고. 보는 거고 저희 밑에 세대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고 상관이 없어지겠죠. 그냥 미술사에서 한번 보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대가 지나가면 이게 잊혀진다 그러잖아요, 보통. 네. 3대 기억이라고 해봤자 사실 3대 그죠? 딱 1, 2, 3대가 지나가면은 이건 뭐 완전 다른 세대, 다른 게 역사가 돼버린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거죠. 말씀 잘하셨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인기 끌었던 거예요. 사실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풍경화는 뭐 그 전부터 항상 그려왔는데 왜 1848년 혁명 이후에 이 바르비종파라는 것이 그렇게 파로 막 불리고 또 외국에서도 막 그렇게 그리고 했느냐면 근대화 과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르죠. 인상파,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그다음에 완전 도회지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도회지 감각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그림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림이 왜 이발소에 걸려 있었던지 바로 이거 이유를 좀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말고도 전형적인 또 그 있잖아요. 왜 그 이발소에 가면은 물레방아 돌아가고 말이야. 그죠? 딱 초가집 있고 물레방아 돌아가고 그걸 항상 똑같은 그림. 천편일률적인데 왜 그게 그렇게 걸려 있느냐. 그거를 놓고 온 사람들이 이제 이발하러 와서 보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물레방앗간을 보고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 얘기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랑 또 연관돼요. 그런 식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죠, 갈등. 그죠? 갈등이 있고, 그 계급 갈등이 있죠. 특히 유럽은 마르크스가 나온 것처럼 그 계급 갈등.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쓴 것처럼, 원래 이삭줍기라는 것은, 이거는 농부나 농민들이 자기들이 그냥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을 줍는 사람은 네가 먹는 거지. 이삭을 줍은 것을 지주한테 바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말탄 감독관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네. 말을 탄 감독관이 딱 사람들 일하는 걸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지주 정도 되겠죠. 그죠? 넓은 평야에서. 여기 오른쪽 뒤에 말을 탄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죠? 감독관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보수파 비평가들, 이건 민중혁명을 선동하고 있다. 그죠? 이게 벌써 1848년에 혁명이 한번 일어났고, 근데 결국엔 이제 민중혁명은 실패하고, 보수파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때 나폴레옹 3세 시절이거든요? 나폴레옹 3세. 그죠? 나폴레옹 3세 시절이 보수파 정권. 그래서 나폴레옹 3세를 중심으로 엄청난 또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예요, 이때. 막 밀어붙이기 산업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 비평들이 볼 땐 이건 다시 옛날의 혼란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런 식의 막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그림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반면에 좌익신문 쪽에서는 이건 농촌에 아직도 빈곤한 현실,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이거를 개선해야지 라는 그런 식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프랑스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프랑스 국기. 그러니까 이 보수파가 보기에 이 색깔이 두건색이 이게 왜 이게 파란색, 빨간색, 여기 이제 이건 이제 하얀색, 완전 하얀색은 없으니까, 그죠? 이 노란색이지만 여기 다 이런 색이니까, 그죠? 이게 프랑스 그죠? 이 두건색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거 사실 혁명, 일종의 선동이죠, 선동, 민중혁명, 그죠? 민중혁명 선동하는 그거 아니냐, 이거, 그죠? 그래서 이 프랑스 3세기가 그죠? 자유, 평등, 박애 해가지고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파란색이 자유를 말하고요. 평등이 흰색.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똑같다라는 거고.
거고, 박애, 붉은색 어떤 정열, 그죠?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 정신, 혁명 3세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물론 밀레는 뭐 이거에 대해서 별말은 하진 않았어요. 이게 논쟁이 있어서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을 아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색깔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억나는 대로 그림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정도 그림 요 얘기는 당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봤을 때요, 나름 그래서 민중주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민중들의 그런 빈곤한 삶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리얼리즘적인 사실주의적인 그런 정신, 민중주의적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주기가 이 그림이 그렇게 논쟁이 되니까 또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화로도 만들어서 이제 찍어서 또 팔았나봐요. 그래서 이삭주기 동판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판화,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동판으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동판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떡밥이 나서 떡밥. 아주 유명한 떡밥이고, 우리, 이제, 덕실하신, 덕실한, 아니, 뭐, 저기, 어떻게 되세요? 그 세림명이? 어려운데. 크레센시아. 크레센시아요. 크레센시아? 크레센시아?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냥 한 중세쯤. 정확히 모르세요? 유명한 게 아닌데 어렸을 때. 그래도 성녀일 거 아니에요? 성녀. 네. 근데 이름이 예뻐가지고 어린 마음에.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네. 좀 사람들 흔하지 않으면서 이름도 예쁜 크레센시아. 크레센티아라고 불렸기도 했겠네요. 중세 때문에 크레센티아. 그죠? 크레센티아. 그래서 크레센티아님한테 또 도움을. 여기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여기, 그죠? 많이 걸려있는.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어디 책에는 서구 미술을 한편으로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가 소개가 돼 있던데요. 그죠? 그래서 이 밀레의 만종이라고도 되는데 이게 삼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삼종. 그래서 저 뒤에 그 성당이 있고요. 그죠? 성당이 있고 성당 그 종소리가 울리니까 그 종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삼종 기도를 올리는 사실은 가난한 농부 부부죠. 그죠? 가난한 젊은 농부 좀 약간 젊은 것 같아요. 그죠? 여성을 그리고 남성을 잘 모르지만 젊은 그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렇게 일하던 것. 그죠? 지금 감자를 캐는 겁니다. 감자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감자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캐다가 이제 종소리가 딱 울리니까 종소리 듣고 이제 괜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바구니 감자 담는 바구니죠. 바구니 딱 놓고서 이제 기도를 뭐 읊조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젤루스. 세계관만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게 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 있어요.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 있고요. 이렇게 그죠? 약간 사각형 모양의 감자 바구니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원래 제목은 감자 수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레가 스스로 붙인 제목이 Prayers for the Potato Crop, 그죠? 감자 수확. 그래서 감자를 수확하니까 지금 뭐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그죠? 수확하는 감자 앞에 놓고서 그런 거로 제목을 붙였었는데, 근데 그림이 안 팔린 거야. 이게 안 팔려가지고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목을 그죠? 디 안젤루스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멀리서 저 교회 종소리가, 그죠? 멀리서, 어디 갔어, 다시. 멀리서 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죠?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이에 농부 부부가 감자 수확을 멈추고 가여운 망자들을 위한 삼종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삼종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삼종 기도는 요거 뭐 하십니까? 그래서 자주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때마다 하는 기도인가요? 응? 미사 때마다, 맞아. 미사 때마다 기도가 쫙 나오죠. 기도문들이. 그러니까 삼종 기도. 그래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을 기념하여 바치는 기도다. 물론 저는 이건 조사만 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삼종은 종을 이제 3번 친다는 뜻이며 하루에 3번 치겠죠. 그죠? 아침 6시, 정오, 오후 6시.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오후 6시에 치는 거겠죠. 해질 무렵에. 그죠? 오후 6시에 땡땡땡 치니까.
이 종소리를 듣고 봉송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제목이 시작을 이렇게 할 때 원래 그렇죠, 그죠? 그 안젤레우스 도미니에서 주님의 천사가 뭐 와가지고 뭐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아마 이래서 맨 앞에 명칭 그래서 안젤루스 그죠 도미니.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안젤루스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또 안젤루스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삼종기도하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그거는 그 밀레가 자기 어릴 때 기억에 또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에 밭일을 하던 중에 할머니가 종소리를 듣고 일을 멈추고 야, 일 멈추고 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머니가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라고. 이거는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이렇게 밀레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 제목도 그렇게 바꾼 거죠. 제목도 제목도 아예 그걸 떠올려서 디 안젤루스라고 바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저 교회도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나름 저 뒤에 보이는 교회도 뭐 그냥 그린 교회가 아니라 이게 여기 교회 그죠? 교회 보이잖아요. 저 교회도 나름 거기 멀리 보이는 교회는 퐁텐블로의 세느 강변 사비엥비에라 요 지역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것도 아주 오래된 교회죠.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그죠? 그래서 그냥 삼종으로 번역하는 게 삼종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초현실주의화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는 뭐 보셨죠? 살바도르 달리, 그죠? 살바도르 달리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나? 저기 살바도르 달리 저기 있네요. 그죠? 269 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269 페이지. 근데 참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편집광적인 그림 제목에 달리. 그죠? 살바도르 달리. 이게 참 편집증적이긴 해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유난히 편집증적인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가 자기가 이 그림, 밀레의 그림을 보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이 그림을 이 만종 그림에 엄청 어떻게 보면 집착했어요. 이 그림에 살바도르 달리가 집착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또 한 번 유명세를 탔어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밀레의 이 그림에 유난히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 속의 부부가 이건 단지 삼종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은 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거예요. 이건 그냥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저 바구니 밑에 저 죽은 애가 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거야. 사실 편집한테 집착을. 그래서 그의 끊임없는 요청에 르브르 박물관은 이 그림을 엑스선. 그 당시에 이제 엑스선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던 때예요. 엑스선이 1895년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니까, 20세기 초에. 그래서 엑스선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바구니 밑에 검은 줄의 직사각형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구니 밑에. 그래서 달리는 이것을 6세아이 관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6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그 집착인데, 한마디로 요 밑에 미죠? 요 밑에 땅이죠, 땅, 그죠? 요 밑에 이 검은색의 어떤 직사각형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엑선으로 딱 촬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 젊은 부부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놓고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옛날에 애들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죠? 그게 흔한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특히 가난한 농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 아니었는가 해서 이 추측이 달리 추측이 맞나? 안 맞나? 해서 아직까지 그 떡밥이 던져져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요. 그러나 과연 정말로 그런 것일까? 근데 그 밀레가 한 말도 있고, 밀레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밀레가 자기가 어린 시절 밭일하던 할머니가, 그죠? 니들 그만 기도할 시간 해가지고 모여서 그죠? 안젤리오스 도미노 이렇게 외우는 그거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고, 게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아마도 그것은 밀레가 밑그림 작업으로 그려놓은 연필 자국일 거라는 거예요. 연필은 흑연 아니에요, 흑연. 흑연이면 X선을 찍었을 때 이게 통과를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검은 자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마 밑그림 작업으로. 왜냐면 밑그림 작업은 여기 이거 할 때, 그죠? 밑그림 작업은 여러 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스케치를,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거 밑에도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각형, 막 이렇게 해놓은 작업일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물론 덧칠을 하는 거지만요. 유화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X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은 이 밑에 관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좀 있는데 이제 달리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연필 자국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어린애가 죽었다고 해도 감자밭에 자기들이 먹는 감자밭에 아예 관을 묻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죠. 분명히 옆에 감자를 캐고 있잖아요. 감자 이렇게 막 그죠? 여기다 감자 이렇게 아주 감자들이 있는데 감자밭인데 감자밭을 뒤에 관을 묻어놓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죠? 만일 자신들의 아기가 죽는 일이 있었다면 이게 또 독실한 신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회에서 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시골을 해도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례하고 매장을 했겠지. 교회 묘지나 이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묘지도 뭐 많이 있었는데 굳이 밭에다가 묘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해서 그건 아니었을 거다. 근데 살바도르 달리가 워낙 이게 이제 집착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게다가 달리가 이제 명성을 얻잖아요. 그죠? 명성을 얻는 바람에 명성을 얻는 사람이 주장하기 때문에 꽤 이렇게 많이 유포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밀레 말한 거로 따지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달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요때 실제로 편집증 증상이 그렇죠. 달리는 엄청 심했어요. 뭐든지 편집증 해가지고 개미 엄청 무서워서 개미는 아예 그냥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개미. 그래서 달리 이 그림에는 개미가 많이 나와요. 개미 너무 끔찍한 동물로 여겼고 그러니까 여기 뭐 편집증이 아닌 게 없어요. 집착하지 않은 게. 여기 썼잖아요. 맨 위에 첫 문단만 보시겠습니다. 달리 편집광적인 그림.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노이로제 증세의 표출을 자칭 비판적 편집증이라 칭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둔 미술 기법을 추구한 화가이다. 1928년 파리 도착해 초현실주의자들의 무리 합력이 전부터 달리는 수많은 강박관념이 시달렸다. 그는 벌레를 무서워했고 특히 개미, 벌레를 무서워했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으며 기차, 배, 비행기,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신발을 사는 것조차 무서워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한번 히스테리컬한 웃음을 터뜨리면 멈출 줄은 몰랐고 악마를 쫓기 위해 나무 조각을 부적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래서 달리는 이런 자신의 심리에 대해 광인과 나의 차이는 오직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확신뿐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집착한 거야. 이 밀레 이 그림에. 그래서 저거 죽은 애 놓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달리가 이렇게 이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여기 쓴 것처럼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이 삼종 거기엔 죽은 애를 놓고 기도하는 거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삼종을 오마주하는 그림을 반복해서 저 수십 장을 남깁니다. 수십 종을. 그래서 제목도 다 이제 건축학적 삼종, 그죠? 밀레. 왜 건축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서로 이렇게 부부가 뭐 기도하는 뭐 그런 이런 것도 그렸고요. 어쨌든 초현실주의적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 그림도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도 그렸고요. 반복해서 계속 그렸을 때 그 다음에 또 요런 그림, 그죠? 이거, 그죠? 이렇게 살바도르 달리의 3종. 그래서 1930년대 아주 강박관념이 시달리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요것도 아주 유명해요. 그죠? 요것도, 그죠? 네. 밀레의 3종에 대한 고고학적 회상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요건 좀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밀레 3종에 대한 그림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관 그려놨을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근데 밑에 그려놨을지. 사람이지. 요거 사람 애 좀 뭐 어떤 어른이 애 손잡고 있고 그래서 고고학적 회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자신의 그 관념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리가 특히 이런 그 떡밥을 던지고 그래서 그게 또 하필 또 근데 그 당시엔 액션이 최신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맞다 막 그랬어요. 20세기 초에는 그렇잖아요. X선 자체가 최신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야 진짜 맞네 해가지고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달리의 편집증적인 집착이었다. 그래서 달리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런 걸 좀 그런 감각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삶과 죽음 같은 거 그런 고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달리의 편집증, 그 봤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그 밀레의 가장 유명한 그림 두 개를 봤습니다.
그죠? 그 삼종하고 그 이삭줍기 두 개 봤고요. 그 다음에도 그림도 많이 이제 나오죠. 이제 씨 뿌리는 사람, 요거 아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책에 있는 그림인데 씨를 뿌리는 그림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그 농부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요게 아마 이거를 보고 그린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밀레가. 요게 그냥 그렸다기보다는 이거를 그 모델로 해서, 요게 그 15세기 랭부르 형제의 베리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중 파종 장면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똑같죠? 이게 15세기나, 그죠? 이거 지금 18, 19세기나 씨 뿌리는 건 이렇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잡고 여기, 그죠? 이렇게 맨 다음에 여기 씨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요 장면이 비슷하죠? 그죠? 요 랭부르 형제 기억나세요? 이거? 랭부르 형제 기억 안 나시죠? 이거 다 복습을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해야 한참 가야 돼. 네, 한참 가야 됩니다. 어디 갔나? 저기 르네상스 직전에 75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르네상스 직전에 국제 양식 요게 얘는 기억났었어요. 아까도. 저거 뭐 그죠? 여기 맨 아래쪽에 75페이지 아래쪽에 랭부르 형제가 그린 이렇게 이 이제 중세 말에, 그죠?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화려했다 그랬습니까? 이 귀족들의 이런 나들이를, 그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화려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이 화려한 게 흑사병 돌고 나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냐, 그죠? 그래서 엄청난 사치가 이때 또 아주 전성기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적인, 현세의 쾌락적인 흑사병이 돌면서 죽고 나면 다 소용없다 해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서 실제로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거목은 아주 뭐 장난 아니게 화려하게 그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런 달별로 쫙, 달력이죠, 달력, 그죠? 매달 한 달 한 달씩 그려진 그림인데, 요게 대충 10월에 이때 또 무슨 뭐 씨를 뿌렸나 봐요. 감자씨 같은 거. 10월에 씨 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 농부가 이렇게 딱 잡고서, 그죠? 잡고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한손 잡고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 장면. 그래서 계속 이 방식은 이렇게 진행됐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이 요 그림 말고 그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파스텔로 그린 거죠. 그죠? 파스텔과 연필. 근데 장면은 똑같죠. 똑같이 잡고 그냥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가는, 그죠? 그래서 파스텔로 그린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시면요, 괭이 든 남자 같은 걸 보시면요, 이제 그런 영향이 느껴지죠. 누굽니까, 우리가 돌 깨는 사람, 그죠? 리얼리즘의 꾸르베의 돌 깨는 사람, 그게 어디 있나? 여기 없죠? 있나? 있었나? 그림이 돌 깨는 사람은 없죠. 그죠? 돌 깨는 사람은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돌 깨는 사람은, 그죠? 여기는 없네. 제가 여기 다른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셔서 어쨌든 여기는 없네. 저는 여기는 착각했어요. 여기 없고 어쨌든 돌 깨는 사람이라는 그런 있는 그대로 그리,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리. 이게 한마디로 이것도 민중의 정말 힘들다. 이게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도 아니고 그냥, 그죠? 힘들게 일하는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그런 상태를 그런 그림으로 정말 괭이 하나 가지고 이 밭을 정말 척박한 땅을 일구고 또 그것도 세금 바치고 정말 쉽지가 않죠. 세금을 바치고 이런 거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민중의 힘겨운 삶을 그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양치는 소녀. 그죠? 요것도 나름 또 인기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소녀가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소녀는 또 젊은 나이에 참 이거 사실 힘들죠, 사실은. 예, 힘들죠. 그래서 소녀가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민중적인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중주의적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초더미, 거의 이제 밀레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죽기 1년 전에. 물론 이것도 자신이 어릴 때 그런 기억이죠. 건초더미 쌓아놓는 그런 기억들, 양들이 옆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밀레의 농촌 그림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였고, 그래서 밀레는 그 시대에 맞춰서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회지 파리에 있는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비평가들은 꽤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더 단순하고 맨날 똑같고 소박하고 시골 이제 막말로 똥냄새 나는 그림, 이거 뭐가 좋다 이러냐, 그죠? 그래서 꽤 그런 비판도 꽤 많아요.
많았던 그 좀 평론가들이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의외로 당시에. 하지만 대중들은 이것 때문에 향수 때문에 꽤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팔렸어. 그렇죠. 꽤 잘 팔렸어. 꽤 비싸게 잘 팔렸습니다. 팔리는 거 작품성이 뭐 예, 예. 다른 문제긴 하죠. 어쨌든 인기가 있어서 꽤 팔렸고요. 그 바르비종파가 이제 그때 딱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레의 영향은 클로드 모네, 가유, 피카소 등 인상파 화가들 및 특히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래서 나중에 그 시골로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 가서 시골 그럴 때 특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밀레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 그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와 인상파의 연결점이 됩니다. 연결점이 되는데, 좀 더 명확한 연결점은 그 까미유 꼬로가 되겠습니다. 까미유 꼬로. 이 사람은 좀 더 그 인상파로 넘어가는,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넘어가는 명확한 연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이거 시간 뭐, 저희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구나. 약간 살짝.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까미유 꼬로 얘기를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네, 다 찍었죠. 저도 나다르가 찍은 사진이니까요. 그죠? 나다르. 네. 센스 나달. 나달. 아니 근데 이전 아까 그 그림이요. 그 고흐한테 영향을 준 게 색채도 약간 그 영향을 준. 그렇죠. 예. 색채 같은 것. 그 다음에 시골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름. 예. 자연에 대한 동경.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 쪽에 바르비종을 그러니까 바르비종이 그건 좀 이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어쨌든 낭만주의 영향도 강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다 받은 거죠. 그 영향을. 예. 네, 그러면 다음 주는 그죠? 저거로 이제 쉬시고, 예, 이제 휴가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제 이게 이 바르비종파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독특한 파긴 해요. 그래서 어느 미술사에는 이건 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 근대화 이행 과정에서 양쪽 시대를 다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나름 그래도 자극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또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예술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갖다 집어넣자면은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사실주의적인, 그죠?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어디 갔지? 그죠? 이거 이렇게 많이. 이게 다 끝났네. 이게 아니고, 피곤해. 그죠? 꾸르베에서 시작된, 아유, 그림도 엄청 많아서. 이러한 리얼리즘, 그죠? 리얼리즘,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1948년 그 혁명, 그죠? 48년 혁명이 프랑스, 이 파리지앵들이, 이 파리지앵이 이 특징적인 바지 아니에요, 이 바지, 그죠? 이 줄무늬 바지, 그죠? 파리지앵이 특징적인 바지 딱 입고, 지금 이렇게 데모하는 이런 장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좌절하면서 리얼리즘이 등장합니다. 리얼리즘이 등장한 이유는 그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에 부딪혀서 혁명을 하려면은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리얼리즘이 등장하고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중을 구원해줄 여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돌깨는 사람들. 약간 이런 그냥 있는 그들의 그저그런 노동자들 또는 하루하루 일상 힘든 그런 괭이 든 남자가 딱 이 그림하고 사실 딱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실제 노동자나 민중의 현실은 저렇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삶을 그런 의미에서 민중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꾸르베이, 그죠? 어디 갔지? 아까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리얼리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민중주의적인, 그죠? 민중들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또는 폭로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래서 민중들의 삶, 이삭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그런 삶, 그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그죠? 혁명의 두건 같은 거.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이제 사실주의랑 이제 좀 겹치잖아요. 리얼리즘하고 겹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주의를 완전히 보기도 그래요. 그죠? 그 바르비종파의 그림은 완전히 사실주의적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하지만 그 사실주의 정신이 깔려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화 시대에 반대,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에 반대한 그 사람들 자체가 낭만주의예요. 그죠? 그 자체에 반대한 사람들이. 그죠? 이 산업화는 이게 그 일종의 그 인공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따지면 따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갔죠? 그죠?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자연적인 본성,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따지지 않는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낭만주의 성격이 어떤 자연 회귀적 또는 전원적, 그죠? 전원, 도시가 아닌 전원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존 컨스터버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가 낭만주의를 분류하는 이유가 시대도 시대지만은 바로 그렇게 전원을 어떤 이상적인 삶으로 동경하는 베토벤의 전연 그 영역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컨스터블의 요게 은은한 하얀 점들, 그죠? 요렇게, 그죠? 은은한 하얀 점들, 그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죠? 요런데 은은한 하얀 점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때 그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야,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그는 하얀 줄만 이렇게 막 쓰니까요. 근데 이것이 아주 어떤 빛의 효과를 잘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인상주의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 순간에 탁 나타나는 그 빛의 반짝거림이고, 그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주의적인 그런 자연 회귀적, 자연 동경적인 그런 성향과 그다음에 사실주의 어떤 리얼리즘적인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시대적인 배경을 빼고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사실주의적 풍경화하고 낭만주의적 풍경화를 놓으면 물론 구분을 할 수가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 그거를 우리가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컨스터블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낭만주의적이라고 볼 수, 그건 사실주의라고 볼 수도 없죠, 참 그런 거는. 컨스터블. 어쨌든 인물이 등장을 해. 그죠? 인물이 등장해야 알 수 있는 거죠. 풍경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풍경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저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미술사를 보고 있는데, 그럼 현대 어떤 작가가 이제 지금 풍경화를 그리면은 그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린 뭔가가 있겠죠. 현대 사람이 지금 그 시절이 아닐 때. 아닌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다르겠죠.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풍경화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려지냐. 그죠. 또 어떤 풍경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산을 그냥 그리는 걸 수도 있고 논밭을 그리는 걸 수도 있고 다를 것 같아요. 볼 때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냐도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름? 그죠? 무엇을 그렸느냐. 나는 그냥 풍경 그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공을 많이 못 하겠죠. 그죠? 잘 그릴 수 있지만 성공은 많이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스타일, 형식적으로 뭔가 자신만의 그런 두드러진 스타일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때 말씀드린 그래도 뭔가 뜻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가 사소한 거든 뭐든 간에 그래야 성공을 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것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달력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달력사진, 달력그림 놓고 보기 좋은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런 그림을 구매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고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기만. 사실 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의 중요한 재능은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홍대에서는 왜 미술 실기시험 없었잖아요, 옛날에 미대. 그게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하냐. 그건 테스트한다고요. 그죠? 그림 놓고 어떻게 생각해? 자네 얘기 견해를 말해보게. 그래서 그걸 면접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스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이 정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웬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웬만큼 기본적으로 잘 하고. 숙제만 딱 주어주고 네가 뭐 만들어봐 그림을 그려봐 하고 왜 이걸 했냐. 아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왜 했냐가 중요해. 말이 중요한 거죠. 말이 사실은 이제 난 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다. 네. 다 그림 다 똑같은 물건을 다 갖고 똑같이 줬는데 작품은 다 다르게 나와. 다 다르게 나오겠죠. 다 그러고 이거 네가 표현을 해봐 말로.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예. 한편으로 현대 예술의, 현대 미술의 특성을 잘 찝어준 얘기긴 해요. 그게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술이 과연 오래 살아남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게 또. 삶의 진솔함이나 이런 게 없이 묻어 들어가지 않고서 그냥 이거로만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든 그것도 픽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은 실화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거짓말은 계속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되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거짓 들통나는 이유가. 이제 픽션은 픽션을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있는 다음에 조금씩 꾸밀 수는 있어도, 그죠? 그래서 리얼 스토리가 바탕이 돼야만. 살아붙이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이게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면서 사람들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한 거죠. 픽션만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갤러리에 그림들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 저는 가서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이걸 왜 그런지 이렇게 써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그림만 하고 제목만 딱 이렇게 다루니까 물론 뭐 상상력 이런 걸 동원해서 보면 되긴 한데 심지어 제목이 무제도 많잖아요. 무제. 뭐 하는 거냐? 근데 그 얘기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우리 예술을 이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생각과 또는 불만과 또는 이제 그런 것점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그다음에 저걸 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요. 176페이지. 밀레 보고 코로 보고 밀레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이제 바로 지금 그 말씀드릴 아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 농부의 초상, 그죠? 그래서 장 프랑스와 밀레는 씨 뿌리고 거두는 등 일하는 농부들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컨셉을 영향받아가지고 풍경을 그 자체의 그림 주제로 중심적으로 설정했댔는데 알고 보니까 중심 주제는 결국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풍경 자체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 자체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사회적인 뇌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인물과 인물이 얽힌 스토리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뇌가 견디질 못해요, 뇌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달력 그림에 불과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얽혀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부들이 중에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풍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꼭 언급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단순 풍경화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는 뭐 사실적인 프랑스의 시골 풍경을 했지만 사실 시골 풍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거죠. 그죠? 농부들을. 그래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하찮아 보이는 농부들의 일을 숭고하게 표현했다. 요게 이제 뭐라고 연결돼요? 저 맨 위에서 넷째 그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보들레르가 말한 근대의 영웅주의, 그러니까 민중이 영웅이다. 그죠? 이게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이러한 그 민중주의적인, 그죠? 그런 정신이 나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부의 일을 숭고하게 표현하긴 했죠. 그래서 이전의 그림에서 농부는 거의 예외 없이 얼간이로 묘사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전까지 농부는 이게 못 배운 사람, 뭐 촌놈,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레는 그들을 존엄하고 강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과 이런 게 또 사실주의적인 정신 이런 게 녹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적인 복고풍적인 향수, 그죠?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가 나왔습니다. 코로도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화가가 아닌데요. 간단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코로, 안개 낀 나무, 장 베프티스트, 카미유 코로. 이 베프티스트가 우리 저희 침례교죠, 침례교. 베프티즘이라는 게 세례가 영어로 베프티즘 아니에요, 그죠? 세례, 물로 받는 게 세례로, 그죠? 그 죄를 씻는 건가요, 그죠? 그죠? 베프티스트, 장 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이 가문은 이게 침례교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개신교의 한 일파아니에요. 네, 네덜란드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덜란드인데 이게 프랑스 살고 있다. 이거는 뭔가 그 위로 올라가면 위그노라든지 말이야 이런 그 상공인 계층이었을 거다. 이게 그죠? 근데 초창기에 그 상업혁명 시기에 15, 16세기 그 종교개혁 그 당시 시절에 아마 이 코로의 조상은 그 상공인 계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만 가지고도, 이름만 가지고도 장 바프티스트 까미유 코로 바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부자였어요. 집안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저기 썼잖아요. 저기 맨 그죠? 파리에서 태어난 코로는 부유한 상공인 가문 출신이었기에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제약이 없이 그냥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를레앙 공한테 납품하는 그 밑에서 납품하는 그런 상공인이었대요. 그 궁정에 다양한 물건들을 납품하고 이러는 상공인 업자로서. 왜냐면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카톨릭 쪽이 아니었구나. 그 조상은 적어도,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니면 개신교들이 이제 약삭 빠르게 상공인, 상공인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너는 그런 출신이고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보이는 사물을 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그리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꼼꼼하게 그린다는 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스크는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양식의 풍경화를 그렸는데 특정한 순간이란 말라. 이게 인상파적인 요소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장소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가 인기 있는 이유. 코로는 이 올리브 녹색. 이 올리브 녹색이 이게 어떻습니까? 저도 책상 옛날에 사고 할 때 고민을 했는데 책상색에 올리브 녹색들이 꽤 있어요. 애들 책상색 중에. 이게 차분하게 좀, 그죠? 차분하게, 그죠? 깨끗하고 약간 귀여운 이미지도 있으면서 차분한 그 감을 줘요. 차분하면서 약간 그 우수에 젖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올리브 녹색에 진주빛과 은빛 색조를 주로 사용했으며 부드럽고 성긴 화필을 구사했다. 그래서 후기에 그려진 단색조의 풍경화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이 그죠? 상당히 단색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이 없습니다. 단색조의 풍경화는 대중들에게 너무나 인기 있어서, 너무나란 말이 더 나죠. 너무나, 그죠? 너무나 실제로 그래요.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코로는 3,0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6,000점은 미국에 있다고 할 정도로, 모조작이 가장 많은 화가의 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 사연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 모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 이제 코로 아브레마을이라는 이런 풍경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풍경도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흩날리는 그런 장면을 딱 그린 거예요. 그죠? 뭔가, 그죠? 순간에 흩날리는. 그래서 인물이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코로와 같은 바르비종 유파의 화가들은 자연 속에서 직접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어떻게 이 그림이 가능했다고요? 직접 그리는 게? 튜브 물감이 나와서, 그죠? 튜브 물감이 이제 발명되고 개발돼서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원래 밑작업만 하고 집에 작업실로 와서 채색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연에서 튜브 물감 가지고 직접 채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코로는 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 그 최초의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자연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최초로. 자, 그래서 이 코로의 그림 이걸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장 바프티스트 코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예술사에서 인상주의 직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옷 복장도 나름 좋죠. 부유해요. 이거 사실 부유한 복장이에요. 그죠? 우리 그때 그죠? 뭡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그러니까 쇼핑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뭐지? 무슨 복이랑 하셨는데. 예, 복 같은 무슨 양식이요? 양식이 파리에서 유행했던 누구야 자기들의 차별성을 위한 차별성에서 딱 있는 그 옷. 이 나이가 드니까 이거 이거 댄디 댄디즘
댄디 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댄디하다, 그죠? 댄디, 그 댄디들. 그래서 댄디 복장 아니에요, 댄디, 그죠? 깔끔한 댄디. 그죠? 댄디즘 기억나시죠? 댄디 기억나시죠? 댄디. 이 댄디복이 깔끔하게, 뭐 돈도 많은 그런 티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웃는 여유도 있고요, 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유한 상공인이어서 경제적인 제약이 없이 아빠나 그림 그릴래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 이거는 정말 장학금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그죠? 살롱에서 당선한 1, 2등만 가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건데, 얘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또 사비로 그냥 그랜드 투어,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라고 했잖아요. 왜 로마 가고, 그죠? 그 피렌체 가가지고서 막 머물면서 그 사람들 그림 밤새 이렇게 보고, 이게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요, 그죠? 엄청난 돈이 있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랜드 투어를 했고, 이후에도 프랑스, 뭐 스위스 등 뭐 곳곳에 두루두루 막 돌아다녔어요. 이제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집안에. 그래서 이제 그림 여행을 다닌 거죠. 무슨 좋은 그림 있다가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성품도 좋아가지고 주위의 화가들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낭만주의 시대부터 이 화가들이 가난하고 춥고, 그죠?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상화도 이제 그릴 수 없고, 이 사진 찍어버리니까 초상화도 안 팔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롱도는 입선해야만 그나마 좀 비싸게 팔리는 거고, 근데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화가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각을 상실한 도미에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도미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정부 비판하고 했지만은 실제 팔린 그림은 없는 거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도미에를 위해서 집까지 사주었고, 그죠? 그래서 또한 빈곤한 화가들이 그림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그들의 그림을 가져오면은 자신의 서명을 해주었어요. 서명. 그러니까 그림, 그죠? 이 빈곤한 화가들 그림 자기의 서명. 그래서 위작이 많은, 아까 말한 위작이 요게. 그러니까 남들이 코로 그림을 베껴서 그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왜 많냐면은 자기가 사인을 쓰니까 코로 사인이 있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코로가 그리지 않았지만 다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코로가 사인만 해준 그림, 그죠? 그래서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위작까지는 아닌 거죠. 그죠? 코로가 도와줄 목적으로 이제 자신의 서명을 이렇게 해준 건데요. 코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코로라는 서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요건 초기 그림에서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 그림에서 어디 갔지? 여기 이제 코로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코로 여기 이게 글씨 서명을 이렇게 여기 코로 보이시죠, 그죠? 코로 이렇게 서명을 다 해줘가지고, 이래서 코로의 서명이 없는 미술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코로의 서명이 있는 작품은 다 어느 미술관에 다 있다. 아무리 작은 미술관에도 코로 작품이 있다. 왜냐면 그렇게 6,000점 넘게 그렇게 있다고 할 정도니까 서명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코로는 그 당시 미술가들, 가난한 춥고 배고픈 미술가들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도 좋았어요. 인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거죠. 많이 찾아가기도 했고. 자, 그래서 근데 그 그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 화풍에 대해서요. 그래서 코로는 자기가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 젊을 때 갔을 때 특히 로마에서 아까 우리 봤죠, 클로드 로랭.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클로드 로랭의 고전주의적으로 이상화된 풍경의 그 풍경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가 살았을 당시에는 당대에 낭만주의가 유행했는데 그건 낭만주의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고전주의적인 그런 그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출발점을. 자, 그래서 요게 일단 낭만주의랑은 연관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시 유행했지만, 이 복장도 댄디 복장이긴 한데, 그죠? 낭만주의자들의 그런 댄디풍의 복장이긴 하지만, 낭만주의랑은 직접 관련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바르비종파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를, 아까 우리가 처음 나올 때, 바르비종에서 코로가 이제 1930년, 29년부터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29년부터 수차례 방문하면서 그림을 그렸기에, 바르비종파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도 많고, 뭐 이게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코로는 바르비종 말고도 돌아다니고 있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르비종파들은 바르비종에 와서 거기서만 그림 그리고서 정착하고 그런 것 뿐이지만, 이 사람은 워낙 이게 넓으니까 이제 활동 반경이나 영역이 바르비종에도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또 바르비종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바르비종의 화가들과도 친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로는 수많은 다른 화가들과 두루두루 친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일파에 속해서 그렇게 어울리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나름 내리자면 이렇게 내리는 게 정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가
바르비종파의 선구자라는 말은 맞지만 코로의 그림 세계가 바르비종의 세계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그림도 바르비종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 작품, 그 방문에서 그린 그림 요런 건 이제 퐁텐블로 숲에 그 바르비종 옆이 퐁텐블로 숲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문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하지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아까 그 클로드 로랭의 그림처럼 뭔가 정격 좀 고전주의적 이상화되어 있죠. 좀 깔끔하죠. 자, 풍경이 그죠? 그래서 윤곽이 딱 뚜렷하고 선이 그죠? 선 중심의 뚜렷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로가 젊을 때 그린 그림이죠. 그 이탈리아 투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래서 바위 같은 것도 아주 좀 각을 지면서 말이죠. 그죠? 아주 고전주의적인 클로드 로랭식의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초창기에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요런 그림도 이게 아주 고전주의 이상화된 그런 풍경인데, 그죠? 아주 고전주의적이죠. 그죠? 아까 푸생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죠? 푸생 그림하고 비슷한 그런 풍으로 그렸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스토리는 모르는데 이건 아세요? 저 광야의 하갈? 왜 하갈이 왜 누굽니까? 누구의 둘째 부인인가? 하녀였나? 왜 이스마엘? 아이, 누구지? 익숙한데. 네? 이슬람 쪽이라서 아니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죠? 하갈이 누가 그죠? 둘째 그죠? 하녀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았구나 이게 하녀. 그죠? 누구야? 노인네가 건드린 건데 그 성경에 아브람? 사라랑 하갈. 예, 아브람인가요? 그죠? 맞죠? 아브람이죠. 아브람에서 나온 거죠. 아브람. 그죠? 아브람의 본처가 있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애를 못 낳는데.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아서? 100몇 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애를 낳고. 또 하갈을 낳는데 다시 또 이제 하갈을 먼저 낳나? 사라. 거기도 또 낳아요. 네, 그죠. 낳았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하녀였던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신성아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쫓겨나죠.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신의 구원을 받아서 이게 이슬람의 선조가 되는 건가요? 이슬람의? 그런가요? 그죠? 맞죠. 이슬람 쪽의 계열이죠, 이거는. 아니 그래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아브라함에서 다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야. 아브라함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선조라고 그렇게 신화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되면 이스마엘, 그죠? 그래서 광야의 하갈. 여기 지금 천사가 날아오고 있잖아요. 천사가 신의 뜻을 전하라고 날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독교적인 그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면 자체가 풍경이나 이런 게 아까 푸생처럼 아주 고전적으로 이상화된, 좀 정적이고 이상화된, 그런 신화적 그림의 배경으로서 그린 그림이다. 어쨌든 이것도, 그죠? 딱 봤을 때는 정말 푸생 같아요. 그죠? 딱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코로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영향받고서 그렸기 때문에, 이탈리아 투어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림도 아까 그죠? 클로드 로랭의 시바의 여왕 같은 그런 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랭의 그림을 재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그죠? 항구에 떠나는 배와 요렇게 베니스를 그린 거. 베니스도 여행했으니까 자기가 그렸겠죠. 했는데 그런 풍의 그림이라고 딱 클로드 로랭 같은 거를 연상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젊을 때 30년대 그림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큰 인기를 끈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로가 유명해진 건 오히려 이후 그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평가할 때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는 코로 인상주의 선구라고 배웠어요. 저 읽었어요. 옛날 미술사 책에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그 이후에 읽었던 기억에는. 그래서 코로 인상주의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아니라고 막 나와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 시조냐? 사실 인상판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죠? 인상판,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 중에 하나인데, 코로의 그림들은 분명 인상주의로 나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인상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 코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는 인상주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제가 그때 읽었던 책처럼 코로를 인상주의자로 서술하는 평론가는 미술가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인상주의다.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오늘날 평가하기 나름이니까 뭐라 그러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상주의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르비종파냐라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바르비종파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정도고 이것도 인상주의를 분류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중요한 다른 점이. 또 그게 한편으로 코로의 인기 있는 점인데요. 코로는 인상주의를 이해하긴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코로 말년에는 인상주의가 나왔으니까요. 1960년대 막 나왔으니까 인상주의가. 그래서 이해하긴 하였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상주의를 공유하진 않았다. 즉 인상주의자들이 특히 빛을 통해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 인상을 포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처음 나온 모토가 우리 한순간에 인상을 포착해서 그린다. 특히 빛이 중요하고요. 반면 코로는 풍경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순간의 빛을 통한 순간의 감각적인 어떤 찰나를 인상을 잡아내려고 했다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색을 쓰게 된 거예요. 코로의 그림에서는 아까 나왔었죠. 그죠? 갈색과 검은색. 이건 인상파 화가들이 금지했던 그, 인상파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검은색. 이런 거 안 씁니다. 인상파 그림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죠. 그죠? 인상파 그림은 좀 밝아요. 그죠? 왜냐면 순간에 빛에 의해서 딱 순간 인상이니까 검은색이나 갈색이 나올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인상파들한테는 금지된 색이었는데 이게 코로는 그림은 이게 많아요. 갈색, 검은색. 그 다음에 어둡고 은빛 녹색, 아까 올리브, 그죠? 이런 색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의 풍경화에는 뭔가 우울한, 뭐 멜랑콜리한, 그죠? 이런 분위기가 다 감돌고 있어요. 근데 요게 또 인기의 비결이에요. 요 멜랑콜리하다는 거. 이 멜랑콜리가 이게 도시적 멜랑콜리예요. 요게 또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도시적. 예? 뭔가 세련됐나? 예, 세련되죠. 그래서 코로는 아까 말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최초의 화가 한 명을 인정받습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다는 거 이게 분명히 시골에 들판에 사과나무를 수확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그린 건데 이건 시골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림이 뭔가 좀. 그죠? 밀레의 그림이나 이런 거랑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인상파적이라는 거죠. 그죠? 순간의 인상.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얼굴 제대로 그리지 않잖아요. 그죠? 인상파적인 그런 그 순간에 캐치를 해서 그린 그런 약간 성근 그 화필, 그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고요. 좀 인상파적인 그림이고, 요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 그림. 요게 코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주의적이라 평가받는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버드나무가 있는 초원.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람도 약간 인상파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죠? 인상파 그림들을 좀 보셔야 돼. 인상파 그림이 잘 기억이 안. 가서 인상파 그림에 이게 뭐 여기 이 사례가 나오나 그런 비슷한 게 인상파 그림에 인상파 그림에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돼야 되나? 어디를 보여줘가? 이게 201페이지라든지요. 201페이지. 그러니까 만에는 좀 사실 만에도 인상파를 잘 집어넣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그죠? 201페이지는 이런 사람들 표현들 한 것들, 그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니죠. 그죠? 물랑드 갈레트의 그런 춤추는 그 201페이지라든지, 요게 저런 장면들, 저런 그림도 꽤 많은데, 인상파적으로 그린 거. 207페이지 아래쪽에, 그죠? 207페이지 그림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식의 그림, 이런 식의 사람 표현들 할 때,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인상파적 표현돼요, 요게. 207페이지에 있는 게. 멀리 있는 사람들 표현한 것들이. 그죠? 형체를 제대로 다 그리거나 얼굴을 다 그대로 그리지 않지만은, 뭔가 요런 게 인상주의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이, 이 인물이 그렇다는 거지, 앉아있는 게.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감이 좀 오세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그죠? 인상파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런 양식이, 이 사람도 그렇고, 이 나무 흩날리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점은 올리브색이라든지 흑색, 그죠? 갈색,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됐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색감적인 게 달라요. 근데 그래서 좀 멜랑콜리하죠. 그죠? 멜랑콜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코로의 작품은 너무나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까 그 근대화랑 사실 연관돼요. 이제는 요거는 제가 이제 평가를 이런 그림도 이게 인물 표현도 인상파적이고 이게 상당히 인상파적이에요. 그림 자체가. 그죠? 풍경인데 폭풍을 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죠?
상당히 인상파 적입니다. 대신 꽤 이제 어둡다는 면에서 다르지만은요. 그죠? 그래서 인상파의 선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름. 하지만 70년대 그림하고 70년대 그림하고 그림이 굉장히 완전 다르죠. 그죠? 30년대는 그죠? 그 고전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투생이나 이런 거를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그려온 반면에 이제 60년대, 70년대 가면은 자신의 이제 작품이 완숙하게 되는 거죠. 완숙해지면서.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순간의 인상을 그렸다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순간의 인상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런 그림이나 이제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코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요 그림하고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가장 인기 있는 그림, 요게. 그죠? 벌써 딱 예쁘단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제가, 이거 밀레의 풍경화나 코로의 풍경화, 같은 발음이 좀 파라고 묶는데, 묶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다른데. 그래서 밀레의 풍경화는 진짜 말 그대로 시골적 풍경화예요. 그죠? 농촌적 풍경화인데, 코로의 풍경화는 시골을 그렸어도, 그죠? 자연을 그렸어도 이건 도회지적 취향이 드러나는 뭔가 세련되고 우아한 도시적 풍경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풍경을 써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신이 머물던 집 근처의 연못과 이런 걸 그린 건데요. 그래서 예? 그림이 더 예쁘구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예쁘지가 않죠. 근데 실제보다 더 예쁘게 그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나무도 그렇고 하얗게 이렇게 그죠? 이 은은한 올리브색에서 약간 차분하면서 멜랑콜리하고 그죠? 이거 말 그대로 오늘날 그 어떤 뭐 그림 엽서 그런 우아한 뭐 그림 엽서 옛날에 그죠? 그런 거에 풍미의 그림인 거예요. 이게 도회지적 취향의. 약간 밀레는 좀 농장 분위기. 그러니까 밀레는 그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 별장 분위기. 그렇죠. 이거 별장 분위기죠, 이거는. 그죠? 말 표현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도시 사람이 별장 분위기 그런 풍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도회지 사람들. 도회지적 취향이라는 거지. 아까 밀레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향수를 자학하면서 좋았지만은 도시에서 사는 이 젊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죠. 그죠? 생각만한 것 이런 것이. 그죠? 풍경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에요. 가장 최고로 인기 있는 그림 코로 작품 중에서 제목도 기가 막혀요. 모르크 퐁텐의 추억. 그래서 이 젊은 여성과 어릴 때 그죠? 저 호수 같은 곳에 이렇게 이게 흩날리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주 몽환적이고, 그죠? 온화하고, 은은하고, 우아하고, 아련하고, 그죠? 예. 좋은 말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장 인기가 있을 만해요. 딱, 이제 말 그대로 그림 엽서에 딱 나오면 이거, 야, 아주 좀 말 그대로 도회지적이라는 거예요. 풍경은 풍경인데, 우리 도시적 세련된 감각과 어떤 우아함과,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팔린 거지, 이런 식의 그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완숙한 60년대 작품들이 코로가. 근데 이게 인상주의적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적은 좀 달라요. 인상파하고는 또 다르게. 그래서 다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상파보다 더 인기가 좋을 수 있는, 그죠? 대중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뭐, 나름 자신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림에서 여유가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우아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의 작품과 아까 우리가 짧게 읽었던 그런 구절이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다시 보시면요, 끝에, 그죠? 코로는 올리브 녹색의 진주빛과 은빛 색조를 주로 사용했고 부드럽고 성긴 화필을 구사하면서, 그죠? 후기 그려진 단축제의 풍경한 단축제에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그죠? 인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위에 있는 것도 딱 이거 그림이 없어, 딱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그림도.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좀 늦게 시작했더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